안 끝날 것 같은 여름이 이제 진짜 끝나가네요. 이제 가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어, 제가 평소 하던 주제 없이 하는 무등급 라방 한 게 마지막에 보니까 7월 2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간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에서 잠깐 하다 만 거, 그리고 홍태화 연구원하고 각 잡고, 나름 각 잡고, 외교에 대해서 한 거, 그런 거 정도 있었고, 이렇게 뭐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무등급 라방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50일 가까이 그거 안 했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그게 뭐 하는 게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결국 그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쇼츠를 막 만들어 돌리고 하셔서 그게 나중에 얘기가 돌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쇼츠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재능이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포스트만 하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방송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리 작아요? 괜찮으세요? 소리 그럼 목에다가 할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안경 처음 보내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거예요. 탄이는 여기 있습니다. 양이는 여기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등급 라방이 좋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캐릭터가 본캐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등급 라방에서 하는 걸 부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사람의 본성이라든가 본질은 그렇게 준비되고 각 잡기 하고 각 잡고 하는 본캐보다는 이렇게 몇 시간씩 주제 없이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다가 나오는 부캐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라방하는 거는 정치인에겐 좀 위험한 시도다. 그렇게 다 본성을 보일 게 아니라 포장하고 가리고 좀 좋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방은 그렇게 안 되고 말 한 번 실수하면 한마디로 이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위험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저는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아직 인간 한동훈하고 정치인 한동훈하고가 싱크로가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 정치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하면 책임져야 된다? 그럼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치인 한동훈과 인간 한동훈을 싱크로 한 채로 정치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뭐 심각하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과 함께 정치는 하고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24시간 계속 심각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우울하기도 하고요. 저도 뭐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부담도 없고요. 이렇게 잡담하면서 가끔 주말 저녁 그리고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주중 저녁에 이렇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게 즐겁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도 오디오가 비지 않는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뭐 당신은 그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재능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오디오가 비지 않는다는 건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길인데요. 그런데 진짜 단단하고 뜨거운 관계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주 뵙고 그래서 서로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오디오가 비지 않는 라방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밤중에 하던 전영혁의 음악세계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게 한 86년부터 2007년까지 했어요. 제가 2000년대는 안 들었는데 80년대, 90년대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청취자 수가 많은 방송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제 취향의 좋은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 그런 음악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전영역 씨 방송을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그래서 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전영역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전영역 씨가 틀어주던 음악 같은 게 나오면 전영역 씨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서 제 무등금 라방을 그런 느낌으로 회상해 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의 인트로가 잠시만요. 오래된 80년대 노래가 인트로였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이 음악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트 오브 노이즈라는 그룹의 모멘츠 인 러브라는 곡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 한밤중에 이렇게 하면서 전영역의 음악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방송이었는데요. 다 끝난 지 오래되고 전영역 씨도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텐데 아직도 전영역 씨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전영역 씨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전영역 씨를 기억하듯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조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 조언들이 일리 있는 조언이거든요. 박정호 의원님이 뭐 주신 조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화내신 분들 많고 그러시던데 저는 박정호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진중하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가감없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래도록 정말 같이 정치하고 싶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 내주시는 걸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할까 말까 고민될 때 그냥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세우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예전에도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그걸 꼭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 레논 노래 가사 중 Beautiful Boy라고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 벌어지는 일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도 있나? 잠깐만요. 없네요. 아니다. Beautiful Boy라는 존 레논 독집 그 곡인데요. Life is what happens to you 뭐라더라? While you are 뭐더라? While you are making a new plan 뭐 이런 거였어요. other plan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가사 좋아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요거. 네가 다른 계획 세우는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번 그런 차원에서요. 라방도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페북 같은 데서 좀 딱딱한 얘기 한다고 미리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고했으니까 조금 앞에 몰아서 또 이거 많이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요. 조금 앞에서 몰아서 조금만 드릴게요. 오늘 제가 페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공격을 먼저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이다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또 제가 뭐 또 싸움 걸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개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김민석 의원도 당시 지금 총리도 확신할 만한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도 저와 회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체포 개혁까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걸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계엄법을 바꿔서 계엄 해제에 대해서 체포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마치 미래를 예상한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로 구체적인 계엄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확신에 찰 만큼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할 만큼의 근거가 있었다면 그걸 그때 공개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말뿐의 정쟁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었으면 이 계엄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유혈 사태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극단적인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근거로 알고 있었는지를 민주당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민주당이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때 그런 민주당이 주장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런 말 했을 때 제가 다음에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내귀에 도청장치냐. 그런 괴담을,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냐.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대통령이 계엄하면 내가 맡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틀렸죠.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 과연 그 다음에 연말까지 민주당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냐.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쟁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 말했고 제 기억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검은 저에게 더 들을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에게 더 들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자기 홍보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몇 달 전에 본인이 이런 계엄 사태를 예고하면서 확신을 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계엄이 끝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서 이런 거를 들었었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라면 대단한 정보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인터뷰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랑하거나 그게 어떤 것이다 후일담을 늘어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 점도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었었는지 그 정보를 얻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막을 의무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있었다. 특히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제가 몰랐던 구체적인 계엄의 정보 그리고 그 합리적이고 확신에 이를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을 확실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서라도 계엄의 실행을 사전에 막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을 기다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반론을 해주셨죠. 제가 당시 12시 30분경에 150석에 넘는 정족수,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지만 그 이후에 12시 58분, 1시 그 즈음까지 계엄 표결이 지연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정족수가 찾은 다음에 150명이 찾은 다음에 190명이 될 때까지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직후에 바로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 팩트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께서는 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러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그런 말을 해서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셨을 텐데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1석이면은 해제가 되는데 190석에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40석이 더 늘어날 때까지 시간적 여유 동안 계속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든 빨리 표결해서 계엄 해제해라 이걸 계속 TV로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신속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든 빨리 진행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왔고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손에 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거 빨리 표결 안 하는지 궁금하고 안타깝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 300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 제기입니까? 대단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 아니에요? 본회의장 밖에 완전 무장하고 투시경까지 쓰고 그런 군인들이 우리 당직자들 젊은 언론인들과 소화기 뿌리면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의원들을 그리고 저를 끌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랬으면 계엄 해제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때 대통령이 계속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있을 때였고요. 체포조가 저를 잡으려고 저와 우원식,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을 우선적으로 잡으라는 체포조 명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표결을 막기 위해서 단전까지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긋하게 간다고요? 150명이 찼으면 바로 해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이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걸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것에는 우원식 의장님의 평소 인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의 다큐멘터리에 부승찬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우원식 의장에게 욕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해라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1시까지 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추경호 대표 핑계를 대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직권상정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역사가 끊길 수도 있는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기 그 시점에 갑자기요? 그분은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거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더라도 실시간 시청자분들 수가 줄어들지가 않네요. 좀 정치 공헌회층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이렇게 뭐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뭐 그렇게 좀 모욕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보겠다 이런 건데요. 저는 첫째로 그런 식으로 특검이 정치적인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감을 표하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특검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이런 방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동훈의 말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역으로 제 새로운 말이 없으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라는 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제가 새로운 뭔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특검은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약세를 특검이 보이는지 수사해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면 이미 수사가 실패할 경우에 있어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겁니까? 한동훈이 안 나와줘서 수사가 실패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 시기에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러다 어떤 일이 겪었는지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뒤집어 씌우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에 진짜 매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5가지 의문,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 어떤 정보를 받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자꾸 제가 정말로 꼭 필요한 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특검 입장에서 확보한 증거라든가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효과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 특검에 한 400억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그 돈 가지고 결국 이 정도밖에 못한 겁니까?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충분히 드릴 말씀을 이미 다 드렸고 국민들이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 그림을 만들기보다 진짜 실체적 진실을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규명하는 길을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를 좀 철회했습니다. 물어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진성준 정책위장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작년에 저와 금투세 투쟁을 할 때 밀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자른 거죠.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걸 자꾸 소란 피워서 1,500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증시 정책들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렇게 국민을 이런 정책을 내는 이유는 뻔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갈라치게 하겠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표수가 많으니까 이건 필승이다. 이런 전략을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죠. 그런데 사실 이런 대응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어 왔던 정치적 무기예요. 다만 이게 왜 지금 통하지 않냐면 세상의 변화를 민주당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교하지 못해서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대주주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부자들은 혼내주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이 구도일 텐데 이건 증시 영역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 투자자들은 대주주들이 세금 더 내서 그걸 고소해야 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절차로 인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내가 더 피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죠.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부자 세금이야, 이런 마인드로 게으르게 접근하면 이렇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적시에 적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 야당의 몫입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듯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 가지고 관성으로 밀어붙이고 갈라치기를 하려는 관성이 민주당 정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그때마다 야당이 효과적이고 용기 있게 나서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국민의힘이 머릿수가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금투세는 그럼 머릿수가 많아서 막았습니까? 가상자산 과세기회는 머릿수가 많아서 막았습니까? 간첩법은 머릿수가 많아서 굴복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적확할 때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내면, 그래서 밀리지 않고 반복해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할 것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해 줄 겁니다. 혹시 쇼츠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금투세. 과거에 제가 페북서讀한번 띄워봐 주세요. 가상자산, 간첩법, 헌법 84조, 반증시 3종 세트, 전승절, 전자권, 미국 관세협정에서의 국회 비준 요구 같은 거, 그리고 검찰 폐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했을 때 이건 정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당이 싸우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야당은 싸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야당은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싸우기만 해가지고는 그게 왜 국민들이 우리 야당을 인정해줘요. 이기는 경험을 쌓아야 해요. 금투세처럼요, 간첩법처럼요, 가상자산 과세기회처럼요, 전승절처럼요, 그리고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확대처럼요. 이렇게 정치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신용자에게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대출 이자를,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깎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감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표상하는 정치 세력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한 호텔 노쇼 경제학도 그렇고요. 이걸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께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일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지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는 거기 공감하고, 더 보수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건 같은데 다만 다른 게 있습니다. 시장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역할을 무너뜨릴 수 없는 본질을 본다.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만 있으면 언제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전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저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질은 보호돼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도 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틀렸느냐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팩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랑 비슷하게 고신용자, 부자, 저신용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갈라치기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전제가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고신용자가 부자입니까? 고신용자는 그냥
빚을 열심히 갚는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에요. 저신용자라고 해서 성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고신용자가 이퀄 부자, 저신용자 이퀄 가난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고신용자는 여러분과 같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리지갑들.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일단 그런 전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신용자로서 매번 꼬박꼬박 세금 내고 꼬박꼬박 대출금 이자 내는 분들이 분노하는 거죠. 잘못 보고 있고 게으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갈라치기의 전제가 틀립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금융기관에게 고신용자에게는 올려받고 저신용자에게는 낮춰받으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자체를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신용자가 더 대출을 못 받는, 고통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으로는 저신용자도 보호되지 못해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이거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용사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되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 측과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진영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정치 세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교함의 차이예요. 뭐 운동권적 시각으로 갈라치기 좋은데 그걸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틀린 거죠. 고신용자가 부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 도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걸 어떻게 숙권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안을 얘기해야 합니다. 보수는. 저는 보수가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의 우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방식을 어떻게 가야 하냐면 저신용자를 보호할 방법은 기회 제공형 지원을 해야 돼요. 첫째, 금융 이력이 부족하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있죠. 이력 때문에. 당장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이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생활 지원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명목에 있어서는 지원의 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더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이 구조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활 지원형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재기 지원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망한 분들, 금융적으로 망한 분들에게 파산이라든가 그런 도산적인 제도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통해서 저신용자를 도와야지 이재명 대통령처럼 고신용자는 징벌하고 거기서 뺏은 돈으로 저신용자 이자를 깎아준다?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결국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작동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패널 인증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해요. 이면 맡겨두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키아벨리의 책이에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따져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 자체가 술술 넘어가고 뭐 보통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더 좋더라고요. 조금 더 이 사람이 왜 군주론에서 저런 말을 했구나. 이 군주론에서 한 말이 그렇게 잔인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이 오히려 그보다 뒤에 쓰인 책이고 마키아벨리가 죽은 다음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근데 두꺼운데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통찰이 있어요. 원로원과 이 로마 역사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거거든요. 그 권력자와 원로원과 시민들 이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의 로마사를 마키아벨리 이전에 봤던 사람들은 이 갈등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고 갈등 결과 어떤 나쁜 결과가 나왔는지 뭐 이런 쪽으로만 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책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라는 통찰을 보여줘요. 사실 중세 기간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는 정치를 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 중세 시기에는 정치가 죽었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이후에 로마사를 얘기하면서 그런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의견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게 정치를 되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역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걸 제한하는 것은 일단 정치의 역동성, 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없앱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수 정치는 변화를 거부하고 혁신을 거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는 게 보수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 정치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오히려 실현하는 세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보수 정치 시기에 굉장한 변혁들이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회보험제도 있잖아요. 그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말 찐 보수였던 보수의 상징이었던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에서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 내지는 좌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기나 혁신을 막 시도해요.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아주 과격하게 시도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혁의 시도들은 역사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대단히 무용하거나 대단히 사회에다 유해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진보나 좌파가 얘기한 여러 가지 변혁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변혁이라든가 변화의 시도 중에 살아남아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건 극히 소수입니다. 저는 이 진보나 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여러 가지 변혁이나 실험 중에서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사회에 진짜 지속 가능한 변화가 뭔지, 변혁이 뭔지를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무리한 행동을 다 두고 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오른쪽에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던,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저를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하셨죠. 절대로 못되게 하겠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가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분인데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제가 그날 아주 강력하게 검경 그리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받을 만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수 정치는 원칙이고 시스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손현두 목사가 구속된 그 범죄 혐의는 제 오랜 이 사법 시스템에 종사해온 경험으로 볼 때 그 정도로는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사법 시스템 운용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게 저랑 정치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손현보 목사에게 가해졌을 때 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분이 공격받고 그분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오히려 이걸 제대로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고 보수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간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맞서서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정치를.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해요. 좀 좀 딱딱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요즘에 안 했더니 많이 안 올라왔는데.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 있잖아요.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밤인가? 그 예능인들 나와서 뭐 집 구해주고 신청하는 분들 이런 프로잖아요. 꽤 오래된 프로인데요. 초반에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재밌잖아요. 그 재담들도 재밌고요. 근데 예전에 초반에 거의 봤는데 요즘도 가끔 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오랜만에 어떻게 본방을 틀어 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정치를 하면서 인생이 좀 더 복잡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바로 이제 양세찬 씨가 무슨 27기 동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나름 또 재밌으라고 인스타를 바로 올렸었는데요. 제가 1995년에 사법시험을 붙어서 96년에 사법연수원을 다녔으니까 27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됐네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는 양세찬 씨가 하는 식의 개그를 좋아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데 그냥 한번 탁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그라서 좋아합니다. 양세찬 씨 팬이에요. 그리고 뭐 개그맨 중에서는 김용명 씨 그리고 이상준 씨. 이상준 씨는 뭐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조용히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 코미디언은 리키 저베이스라고 있어요. 그 사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The Office라고 히트친 미국 시트콤이 있는데요. 그거 원작이 이 리키 저베이스가 하는 그 BBC의 오피스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팬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꽤 된 얘기인데 오스카인가요? 아니면 아카데미인가요? 뭐 그런 시상식에서 리키 저베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데 나오면 미국의 배우들이 나와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고 뭐 전쟁을 반대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키 저베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쇼츠 하시는 분도 꼭 찾아주시면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는 아무것도 몰라. 너네가 정치를 뭘 알아. 그냥 그때 뭐 shut the fuck up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입 닥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헐리우드 배우 앞에서 그러길래 야 다 같이 되게 웃겼었는데요. 야 이 사람 너무 재밌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 사람 좋아한다니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말해놓고 제가 잘 안 지켰던 건데 나방할 때마다 유튜브 추천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 얘기 나왔으니까 구해줘 홈즈 나온 것처럼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가끔 제가 보는데요. 자취남이라는 유튜브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취남. 뭐냐면 집에 가서 집을 소개받고 뭐 그런 건데요. 꽤 재밌어요. 일반인들하고 하는 건데요.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매풍 유부남이라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둘 다 재밌어요. 그리고 EBS의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남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시간을 잘 보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찾아가는 건축가 중에 김호민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네. 자취하는 남자 얘기가 아니라 그 남자가 자취하는 데를 찾아가는데요. 뭐 여자분 방도 찾아가고 뭐 끝나고 밥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라방을 뭐 최근에 뭐 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히려 언론에 회자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중고생 남자분들이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저보고 축구 얘기 좀 더 하자. 축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오늘 축구 얘기 무슨 얘기 할까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요즘에 저는 한국 축구를 좀 이렇게 더 즐겁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흥분되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엔스 카스트로프라고 미드필더인데 독일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독일에서 아마 꽤 청소년 대표까지 하셨던 미드필더인데 나이도 젊어요.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적을 선택해서 우리 국대로 오시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게임을 봤거든요. 뭐 독일 게임도 그렇고. 근데 좀 클래스가 있던데요. 점점 있어 보면 우리 국대 자체의 수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미드필더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 기복도 적어지고 전체 팀의 클래스가 올라간다고 할까요? 저 그런 면에서 이 엔스 카스트로프 이분 계속 잘해주길 정말 뭐 응원 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 경기 보니까 이분이 자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하는 선수들도 다 개인기도 좋고 볼터치라든가 다 좋은데 이분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타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타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 오늘은 시간 때문에 안 할 건데요. 미드필드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일로 와, 타니. 여기다. 전에 제가 한국 영화 월드컵 했던 것처럼 축구의 미드필더들, 제가 미드필더를 제가 센터백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미드필더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역대급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잠깐만요. 여기 먹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드베드, 지단, 마라도나, 제라드, 스콜스, 웨질, 다비즈, 사비, 에르나데스, 미셸 플라티니. 그러니까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반영됐어요. 나카다, 히데요시. 아주 월클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좋아했어요. 루이스 피구, 파트릭 비에이라, 호나우징요, 미하일 발락, 박지성, 델피에로, 다비드 실바, 라우드롭, 폭바, 게오르기 하지 아세요? 하지? 루마니아, 발칸의 마라도나, 로이킨, 카카, 이니에스타, 토니 크로스, 게오르그 슈나이더, 윤정환. 제가 윤정환 좋아했어요. 윤정환 같은 스타일 좋아했어요. 아야 뚜레 아시는 분 좋아할 거예요. 바지오가 공격수도 많이 했는데 미드필더도 했었어요. 프랭크 램파드.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 그리고 데니스 베르캄프가 처진 스트라이커긴 했지만 미드필더도 맞습니다. 히바우드, 안드레아 피를로, 로타르 마테우스. 우리 또래 사람들은 마테우스에 대한 마테우스가 수비수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했었어요. 그리고 루드글리트, 소크라테스. 잘못됐네.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크루이프, 조지 베스트.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다 먹었어 벌써? 야, 와봐.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이런 월드컵 같은 거 사람들이 잠깐만요. 제가 오랜만에 봐봐. 먹고 가면 어떻게 먹었으니까 보여줘야지 좀. 이런 월드컵 같은 거를 하면 시간 잘 가고 좀 소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뭘 해볼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악역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떨까 한번 생각납니다. 막 떠오르기는 안톤 시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뭐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하비 덴트, 그리고 달콤한 인생에 나온 황정민 있잖아요. 백사장, 그리고 그리고 저 브레이킹 배드에 나온 거스프링, 구스탑 거린 거스프링,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나오는 최민식하고 한니발, 유즈얼 서스펙트 나오는 카이저 소제, 메멘토에 나오는 레너드 쉘비,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악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메멘토 보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우리 박정훈 의원이 되게 깊이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제가 한번 영화 보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1시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박정훈 의원님하고 같이 라방, 메멘토나 뭐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보니까 진짜 초고 가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을 되면 걸어다니고 산책하기 좋잖아요. 저도 좀 많이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에서 저를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쁘게 인사드릴게요. 가을에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귀에 꽂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뭐 잘 보고 다니면 또 뭐 괜찮아요. 가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건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거는 안 준비했는데 이거는 어텀 리브스라는 고엽 이렇게 했죠. 이브몽땅도 부르고 원래 샹송인데요. 이 버전이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데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캐논볼 애덜리의 Something Else라는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연주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 앨범은 거의 뭐 멤버들이 어벤져스급이에요. 알터섹스의 그 캐논볼 애덜리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지금 마일스 데이비스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 불고 피아노에 행크 존스고 드럼이 아마 아트 블레이크일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뭐 리더가 마일스 데이비스였어야 하는데 이게 캐논볼 애덜리가 된 게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때 아마 계약이 안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캐논볼 애덜리로 됐던 건데 이 버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입니다. 빌 에반스의 포트레트 오브 재즈라는 곳에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이거 있고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락커 이 그냥 대중 가수 중에서는 이거는 에릭 클랩튼인데요. 근데 클랩튼의 제가 요거 기타 할 때 요거 학원에서 배운 요거 너무 좋아서 요 솔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쉽거든요. 요 부분이. 요 부분에 나오는 일렉트릭 기타 솔로가 있어요. 되게 쉬운데 이렇게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원래 기타를 치면 에릭 클랩튼을 좀 무시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야, 이 사람이 진짜였어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쳐요. 그러니까 그 음을 많이 치질 않는데 꼭 있어야 할 때 치고 없어야 할 때 안 치더라고요. 저는 이 기타리스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먼톤이라고 여자 목소리 나는 소리가 중간에 이제 그 픽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네.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어텀 리브스 버전은 이거예요. 후쿠이 류라는 일본 아티스트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연주하다가 그냥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2010년대 그때 유튜브에서 이 사람 연주가 터졌어요. 그래서 확 좀 유명해지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일본이 재즈가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후쿠이료라는 이 시니얼이라는 이 앨범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잘 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텀이라는 노래가 이름이 들어가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텀 인 뉴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팝 중에서는 이거 아세요? 이 리프를 제가 좋아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사카는 여전히 더운가요? 이게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즈라는 그룹이에요. 그게 어텀송이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이 노래 좋아해요. 제가 걸을 때 이거 주로 많이 듣습니다. 어텀송이.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즈가 웨일즈에서 출신의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밴드가 다른 앨범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곡이 아닌데 앨범 이름이 좋아서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뭐냐면 앨범 이름이 이겁니다. This is my truth. Tell me yours. 자, 이게 내 진실이야. 너의 진실을 말해줘. 이 얘기잖아요.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이게 이제 영국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애뉴린 베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그 연설이라든가 말을 좀 좋아해요. 애뉴린 베번이 했던 말이에요. 애뉴린 베번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특별히 곡에 이 제목의 노래는 없거든요. 근데 앨범 제목을 이걸 딱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약간 우연으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썼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번이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 동양에 대한 유명 정치인의 말을 썼나? 이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이런 그룹인데요. 뭐 이 곡 자체는 좋습니다. 이거 어텀송입니다. 초반 이 리프가 좋아요.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그 음악 얘기하니까 그 생각 났네. 제가 갈까 말까 막 고민했던 건데 그 토킹 헤즈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토킹 헤즈.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그룹이에요. 근데 이 토킹 헤즈가 공연을 되게 멋있게 해요. 근데 Stop Making Sense라고 70년대 공연을 가지고 이 공연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공연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가 지금 이거 뭐 끊어졌는데?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근데 그 실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가 Stop Making Sense예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스탠딩 뭐 관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뭘 좋아하냐면 Life During Wartime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제가 이 곡을 틀어주는 이유는 유튜브를 보시면 이 Stop Making Sense에서 이 Life During Wartime이라는 이 곡을 하는 유튜브가
떠 있어요. 무료져서. 근데 저는 그